설악산 깊은 골짜기,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던 전직 경찰 특공대 강수진이 빗자루를 던지며 숲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발견한 건 온몸이 피떡이 된 채 바위 틈에 끼어 신음하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살려주게. 나를. 우리 아들이. 노인이 내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강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절하게 사냥당한 흔적들, 그리고 산 위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 강수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을 살리는 순간 자신의 평온했던 삶도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을 등에 업고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친아들은 왜 아버지를 이토록 잔인하게 사냥한 것일까요? 조카를 잃고 산속에 숨어 살던 강수진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노인,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불러올 피바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 누르시면 로또 1등, 좋아요 누르시고 당첨되실 기운 받아가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설악산 귀때기 청봉의 날카로운 바위 틈을 핥히며 지나갈 때마다 산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수진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과 마른 잎을 빗자루로 쓸어내다 말고 허리를 펴며 산 아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군데군데 기워 입은 낡은 야상 점퍼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강수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장작을 옮기던 정보원 만식이 장갑 낀 손을 비비며 강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식이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누님,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시죠. 이 날씨에 마당 쓸어서 뭐해요? 눈 치우면 또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는데 말이에요. 강수진이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너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불이나 더 지펴둬. 만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강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꼭 사냥 나가는 사람 같아요. 무슨 소리라도 들으셨어요? 강수진이 빗자루를 바닥에 내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짐승 발소리가 아니야.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급하게 쫓기는 사람 발소리야. 만식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누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누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강수진이 허벅지춤에 매달린 낡은 단검집을 가볍게 두드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귀가 틀리는 거 봤어? 골짜기 아래쪽에서 바위 굴러떨어지는 소리 들리잖아.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강수진은 대답도 듣지 않고 눈 덮인 험한 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20년 군 생활과 경찰 특공대 시절의 노련함이 몸에 배어있는 강수진은 절벽 비탈을 마치 평지처럼 달렸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강수진이 절벽 끝 가시덤불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양복 소매가 찢겨나간 채 피떡이 된 노인 한 명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목줄기에 손을 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아직 숨줄기는 붙어 있군. 그런데 이 상처들 보게나. 강수진은 노인의 몸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히 벼랑에서 굴러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정교하게 타격당한 폭력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노인 한태성이 가늘게 눈을 뜨더니 강수진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한태성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살려주게. 나를 죽이려. 내 아들이. 강수진이 한태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 찾으러 오는 놈들이 누굽니까?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태성은 대답 대신 발작하듯 기침을 내뱉으며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위쪽에서 여러 개의 강력한 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숲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향해 침을 뱉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박태수가 가죽 장갑을 고쳐 끼며 외쳤습니다. 여기 혈흔이 있다. 차가 전복됐을 때 이 아래로 뛰어내린 게 분명해. 당장 내려가서 숨통 끊어놓고 확인해. 확실히 죽여야 장금을 받는다. 강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위쪽의 불빛을 살폈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을 업고 움직이기에는 적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강수진이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한태성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멧돼지굴 입구에 손수건을 툭 던져두고 한태성의 찢어진 코트 조각을 날카로운 바위 끝에 걸어 계곡 쪽으로 흐르게 꾸몄습니다. 강수진이 한태성을 등에 업으며 귓속말로 엄하게 말했습니다. 입 꽉 깨물어요. 소리내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강수진은 한태성을 업은 채 폭포 뒤쪽에 숨겨진 작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밧줄을 타고 내려온 박태수와 일당들이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손수건을 주워들며 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 직원이 손수건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여기 보세요. 피 묻은 손수건이 멧돼지굴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짐승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나는데요. 박태수가 굴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쳇, 이 추운 겨울에 피를 이만큼 흘렸으니 짐승들이 가만뒀겠냐. 강물에 휩쓸려 갔거나 굴 속으로 끌려 들어갔겠지. 시체 찾느라 힘 뺄 것 없다. 부회장님께는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해. 적들이 철수하는 소리를 들으며 강수진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의 몸이 사정없이 떨리며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자 강수진은 그를 더 꽉 업었습니다. 강수진이 한태성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강수진이 동굴벽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물길을 타고 이동할 테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강수진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목이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5시간을 걸어 비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장 바닥에 숨겨진 문을 열고 한태성을 지하 밀실로 옮긴 강수진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강수진이 무전기 주파수를 맞추며 외쳤습니다. 오 박사님, 접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어요. 장기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당장 오셔야겠어요. 무전기 너머로 오 박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강경이, 자네 제정신인가? 이 밤에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라고. 그리고 자네 집 근처는 감시가 심하잖아. 강수진이 한태성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약초꾼 차림으로 뒷길로 오세요. 제발 서둘러요. 잠시 후 약초 망태기를 맨 오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밀실로 내려간 오 박사는 한태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오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태성그룹 한태성 회장 아니야? 강경희, 자네 지금 대체 누굴 데려온 거야? 강수진이 수술 도구를 꺼내 오 박사에게 건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냥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일 뿐입니다. 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살려내야 제 누명도 벗을 기회가 생깁니다. 오 박사가 메스를 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기 파열에 지혈도 안 돼.
여기서 수술하는 건 도박이야. 강경희, 자니가 옆에서 혈류 압박 좀 도와줘. 수술이 시작되자 한태성이 고통 속에서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강수진은 한태성의 거친 손마디를 꽉 잡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한태성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는 강수진의 얼굴을 흐릿한 시야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한태성이 가늘게 뜬 눈으로 강수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 혈안인데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는 왜 나를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가. 강수진이 한태성의 이마를 닦아주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 손 절대 놓지 마세요. 당신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저놈들 뜻대로 되는 겁니다. 수술은 밤을 꼬박 새우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오 박사가 땀을 닦으며 도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산장 문을 나서던 오 박사가 강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 박사가 피곤한 눈으로 강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네. 자네도 몸 좀 챙겨. 바깥 흔적은 내가 내려가면서 잘 지워둘 테니까. 강수진은 오 박사를 배웅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산장 주변의 눈 위에 남은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강수진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아래서는 지금쯤 누군가 승전보를 울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수진이 숫돌에 단검을 갈며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냥하는 세상이라니 정말 구역질이 나는구먼. 그 시각 서울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한민혁이 와인 잔을 돌리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박태수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노인네 시신은 산짐승들이 훼손해서 흔적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강물에 휩쓸려 갔으니 실종으로 처리하면 완벽합니다. 한민혁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한민혁이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한민혁이 빈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바로 이사회 소집해.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되셨으니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내가 임시 회장직을 맡아서 중심을 잡아야지. 한민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설악산의 깊은 산장은 다시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골아떨어진 한태성의 머리맡에 앉아 묵묵히 칼날을 세웠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산장에 스며들었지만 강수진의 눈은 번뜩이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하실 침대에 누운 한태성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에 얼룩말응시했습니다. 강수진이 쟁반에 담긴 뜨끈한 미음 그릇을 들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으며 지하 밀실로 내려왔습니다. 강수진이 침대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숟가락으로 미음을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기운을 차려야 복수를 하든 원망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한태성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강수진의 손길을 거부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필요 없네. 자식놈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애비가 살아서 뭘 하겠나? 그냥 이대로 짐승의 밥이 되게 내버려 두지 그랬나? 강수진이 숟가락을 미음 그릇에 탁 소리가 나게 담그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건 쉽죠. 하지만 당신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신문 좀 보시죠. 강수진이 품 안에서 접힌 신문을 꺼내 한태성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한민혁이 태성그룹 임시회장으로 추대되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한태성의 눈동자가 기사 속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경련하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이 신문을 바닥에 내던지며 한태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저놈은 평생 승리자로 살 겁니다. 죽어서 짐승밥이 될 건지 아니면 살아서 저놈의 죄를 물을 건지 직접 정하세요. 내 집엔 공짜 밥 먹여주는 식객은 필요 없으니까요. 한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강수진의 야상 점퍼 소매를 꽉 움켜쥐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죽어줄 순 없지. 주게. 뭐든 먹고 일어설 테니 내 아들놈의 목덜미를 잡기 전엔 못 죽네. 강수진이 다시 미음한 수저를 떠서 한태성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무뚝뚝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이제부터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부터 강수진의 혹독한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수진은 한태성이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는 것부터 시작해 벽을 잡고 서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산장 밖에서는 한민혁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 쥐 잡듯 산맥을 뒤지며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산장 외벽에 위장 그물을 더 씌우고 연기가 나지 않는 특수 땔감을 태우며 적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오 박사가 다시 산장을 찾아와 한태성의 팔에 수액 바늘을 꽂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서울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한민혁 부회장이 이미 유 원장을 위조했답니다. 곧 법적으로 회장님을 사망 처리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할 겁니다. 한태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옆에서 무기를 손질하던 강수진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수진 씨, 내 말 잘 듣게. 내 아들놈도 모르는 스위스 비밀 금고 열쇠가 저 아래 비밀 은신처에 숨겨져 있네. 거기엔 놈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도 들어있지. 강수진이 가죽 장갑을 끼고 문 밖을 나서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앉았다 일어나기 100번 하세요. 다리에 힘이 붙어야 서울 구경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강수진은 한태성이 알려준 좌표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 아래 비밀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비밀 가옥의 서재 책상 밑에서 마이크로 필름과 무선 통신 장비를 확보해 돌아오던 길에 나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민혁이 보낸 킬러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늙은이는 어디에 숨겼지? 순순히 불면 목숨은 살려주마. 강수진이 몸을 가볍게 틀어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손목을 단번에 낚아채 으스러뜨릴 듯 꺾어버렸습니다. 킬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강수진이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앞마당에서 칼질하는 놈치고 대접받는 놈 못 봤다. 짖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 강수진은 총성 한 번 내지 않고 주변 지형을 이용해 킬러를 생포해 산장 지하실로 끌고 왔습니다. 의자에 묶인 킬러가 입가에 피를 닦으며 강수진을 노려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이미 검찰 간부들까지 다 부회장님 손아귀에 있다고. 강수진이 킬러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매수됐는지 이름대. 그래야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거 아니야.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킬러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민혁이 법조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조직을 형성해 한태성의 실종을 사망으로 굳히려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태성은 강수진이 가져온 마이크로 필름의 내용을 확인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평생 일궈온 내 회사가 저런 미친놈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내가 자식놈을 짐승으로 키웠어. 강수진이 한태성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걸으세요. 근육이 붙어야 내려가서 놈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아닙니까? 울고 짜는 건 이기고 나서 하세요.
산속의 맑은 공기와 강수진이 새벽마다 캐온 산삼 덕분에 한태성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수색대가 산장 근처 계곡까지 들이닥쳤을 때 강수진은 미리 준비해둔 짐승의 사체와 찢긴 옷가지를 이용해 위장했습니다. 박태수는 계곡 아래 배치된 부패한 흔적들을 확인하고 한태성이 확실히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태수가 무전기를 들고 서울에 있는 한민혁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시신 조각을 찾았습니다. 이제 상황 종료입니다. 안심하고 취임식 준비하시죠. 짐승들이 깨끗하게 치웠더군요. 보고를 받은 한민혁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는 만족스러운 듯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한민혁의 승전보가 서울 시내에 울려 퍼지는 동안 설악산 산장 안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밤에 강수진과 한태성은 난로 앞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한태성이 강수진의 투박한 손등을 보며 나직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으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구먼. 고맙네, 정말로. 강수진이 단검을 갈아 칼집에 꽂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그치면 길을 나설 겁니다. 놈들의 축제를 장례식으로 만들어줘야죠. 준비되셨습니까?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한태성이 자리에서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됐네. 내 아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러 가세. 자네만 믿겠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날로 불빛을 받아 벽면에 길게 드리워지며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서늘한 복수의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장 밖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며 낡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강수진은 식탁 한편에서 묵묵히 숫돌에 단검을 갈며 그 날카로운 날을 손등으로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한태성이 지팡이도 없이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걷다가 강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태성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부리고 살았지만 자네처럼 대가 없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처음 보네.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자네의 그 억울한 누명부터 반드시 벗겨주겠네. 이건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네. 강수진이 칼날을 빛에 비춰보며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명예는 제 손으로 직접 찾을 겁니다. 회장님은 그저 제때 드시는 약이나 거르지 마세요. 저 아래 굶주린 늑대 같은 놈들이 언제 이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몸이나 잘 챙기세요. 한태성이 찻잔을 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의 그 무뚝뚝함이 가끔은 든든하기도 하지만 서운할 때도 있구먼. 하지만 자네 말이 맞네. 내 아들 한민혁 그놈은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독종이니까. 분명 사람을 더 풀었을 게야. 그때 산장 입구의 나무들 사이에 연결해둔 경보방울들이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강수진이 번개처럼 일어나 창가로 몸을 밀착시키며 커튼 틈으로 밖을 매섭게 살폈습니다. 잠시 후 산장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눈보라와 함께 정보원 만식이 비틀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만식이 바닥에 주저앉아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누님,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놈들이 옵니다. 진짜들이 온다고요. 강수진이 만식의 멱살을 잡아채듯 일으키며 매서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뒤는 밟히지 않았어? 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와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민혁 그 미친놈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해외 용병 집단인 검은 늑대들을 고용했습니다. 지금 설악산 전체에 군사용 열화상 드론을 수십 대나 띄웠단 말입니다. 누님 집도 곧 들통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장 지붕 위에서 거대한 벌떼가 우뭉거리는 듯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수진이 창문을 살짝 열어 하늘을 살피자 붉은 안광을 번뜩이는 드론들이 숲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이를 악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 돈을 아끼지 않는 모양이야. 회장님,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만식아, 너는 지하실로 들어가. 강수진은 망설임 없이 한태성을 부축해 산장 구석의 낡은 캐비닛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강수진이 한태성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지하 방공호로 피하세요. 전파 차단 장치를 가동했으니 드론도 여기까진 못 찾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는요. 아시겠어요? 한태성이 강수진의 소매를 꽉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자네는 어쩌려고 그러나? 저들은 무장한 용병들이야. 혼자서는 위험해. 같이 피하게나. 죽으면 다 소용없어. 강수진이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단검을 고쳐주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지하에 두고 도망칠 수는 없죠. 저놈들에게 산 주인장이 누군지 확실히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쉽게 죽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강수진이 방공호 문을 닫으려는 순간 산장 마당에 설치해둔 낚싯줄 함정에 드론 한 대가 걸려 폭발했습니다. 이를 신호로 산장 상공에는 검은색 공격 헬기 2대가 나타나 눈보라를 일으키며 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박태수가 확성기를 들고 산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수진 경위,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오시지. 아직도 그 비겁한 정의감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건가? 네가 왜 불명예 퇴직당했는지 벌써 잊었어? 늙은이만 내놓으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좋게 말할 때 나와라. 지하 방공호 안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박태수의 목소리에 강수진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과거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비리 경찰이라는 누명을 씌웠던 자가 바로 저 박태수였기 때문입니다. 강수진이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눌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태수,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를 오늘 영원히 닫아주마.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 용병들이 창문으로 섬광탄을 던지며 산장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은 미리 배치해둔 소파 뒤에 매복했다가 빛에 눈이 먼 용병의 목덜미를 단검으로 제압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지기도 전에 강수진은 소음기 권총으로 뒤따라오던 적들의 다리를 정확하게 저격했습니다. 산장 안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상대는 고도로 훈련된 해외 용병들이었습니다. 박태수가 쏜 총알의 파편이 강수진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강수진이 고통에 신음하며 벽에 기대자 박태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기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하구먼 강수진 경위. 몸놀림은 살아있어. 하지만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당해내겠나? 이제 그만 포기하고 노인이 어디 있는지 불어. 그래야 너도 살 거 아니야. 박태수가 권총을 들어 강수진의 이마에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방공호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고 나타났습니다. 한태성이 박태수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나를 찾는 거면 여기 있다. 죄 없는 이 여자는 내버려두고 차라리 나를 쏴라.
내가 내 놈들 상전이었던 걸 잊었느냐? 박태수가 당황하며 총구를 한태성 쪽으로 돌리는 찰나 강수진이 바닥에 있던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산장안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찼고 강수진은 비틀거리며 한태성을 들쳐업었습니다. 강수진이 한태성의 귀에 대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제 목을 꽉 잡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강수진은 미리 봐두었던 절벽 쪽 비밀 통로로 몸을 던져 눈 덮인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박태수와 용병들이 절벽 끝에서 총을 난사했지만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강수진은 정신을 잃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한태성의 옷자락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강물을 타고 수킬로미터를 떠내려간 끝에 두 사람은 인적이 끊긴 폐광 동굴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강수진은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한태성을 동굴 안쪽으로 옮기고 차가운 바닥에 눕혔습니다. 한태성이 창백해진 강수진의 얼굴을 보며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나 같은 노인네 때문에 자니가 이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어서 나를 버리고 자네라도 살아서 도망치게.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네. 제발 가보게. 강수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태성의 젖은 옷을 벗기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살아서 저놈들을 심판하게 해드린다고. 저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제 체온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올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설악산의 가장 길고도 시린 밤을 견뎌냈습니다. 동굴 밖으로는 여전히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차가운 숲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폐광 구석에서 버려진 낡은 무전기 하나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죽음 같은 정적과 뼈를 깎는 추위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수진은 젖은 옷을 벗어 짜낸 뒤 한태성의 몸을 자신의 낡은 야상 점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지독한 통증을 불러왔지만 강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아냈습니다. 한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강수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씨, 자네 어깨에서 피가 계속 나네. 나 같은 노인네는 이제 틀렸으니 제발 자네라도 살아서 여길 나가게. 내 마지막 부탁일세. 강수진이 한태성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고 사는 건 제가 정합니다. 회장님은 아직 죽을 자격 없어요. 아드님이 쳐놓은 그 화려한 잔치상을 엎어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한태성이 가슴을 쥐어짜듯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용병까지 부리다니.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태성이 고작 이런 피바람을 불러오다니. 내가 죄인일세. 내가 죽어야 이 비극이 끝날 것 같구먼. 강수진이 한태성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비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한민혁 부회장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그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억울해서라도 눈 못 감으실 텐데요. 그때 폐광 동굴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수진은 본능적으로 한태성의 입을 막고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박사였습니다. 강경이, 내 목소리 들리나? 강경이, 여기는 오 박사네. 지금 산장 아래쪽은 난장판이야. 박태수 그놈들이 산을 통째로 포위했어. 들리면 응답하게. 강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 박사님, 접니다. 수진입니다. 회장님과 함께 폐광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제 위치 추적 가능합니까? 무전기 너머로 오 박사의 안도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었군. 자네 위치는 확인했네. 하지만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됐어. 놈들이 열화상 감지기를 달고 헬기까지 띄웠단 말이야.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들통날 걸세. 강수진이 어깨의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아침이 오면 놈들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 박사가 긴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 폐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광물 운반용으로 쓰던 수평갱도가 있네. 그 길이 산 너머 양양 쪽 해안가 절벽으로 이어져 있지. 하지만 워낙 오래된 길이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자네 도박을 해보겠나? 강수진이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강수진을 향한 미안함과 삶을 향한 마지막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수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 씨 가세. 무너져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면 차라리 길이라도 찾아보고 죽는 게 낫겠어. 자네만 믿고 가보겠네. 강수진이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갱도로 진입하겠습니다. 박사님은 해안가 절벽 끝에서 대기해 주세요. 반드시 살아서 뵙겠습니다. 강수진은 한태성을 부축해 동굴 안쪽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낡은 회중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바위 더미와 썩은 나무 지지대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흙먼지가 떨어졌고 어디선가 불길한 균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태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돕는 건가? 단순히 내 누명을 벗겨주겠다는 약속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재산이 탐나서인가? 솔직하게 말해주게. 강수진이 앞을 가로막은 바위를 치우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조카 현우.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 만든 부실 공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놈들은 돈으로 입을 막고 저를 비리 경찰로 몰아 쫓아냈죠. 저는 당신을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한민혁 그놈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한태성이 충격을 받은 듯 발걸음을 멈추고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현우라니? 그 사고 현장의 유가족이었나? 세상에.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른 놈을 아들이라고 끼고 살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강수진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살아서 현우 무덤 앞에 가서 직접 빌라고요. 지금은 걷는 데만 집중하세요. 두 사람이 한참을 걸었을 때 저 멀리서 미세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쪽에서 수많은 발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갱도를 비췄습니다. 박태수와 용병들이 갱도 입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갱도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진,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이 쥐구멍 같은 데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와. 회장님만 넘기면 너는 자유야. 내 조카 복수? 그런 건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몰라. 현실을 좀 보라고. 강수진이 이를 갈며 한태성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기 끝에 빛이 보입니다. 저기를 향해 뛰세요. 뒤는 제가 막겠습니다. 한태성이 강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안 되네. 같이 가야지. 저놈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자네 혼자 어떻게 당해내려고 그러나. 강수진이 한태성을 힘껏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세요.
제 명령입니다. 제가 곧 따라갈 테니 앞만 보고 달리시라고요. 강수진은 갱도 지지대 기둥에 미리 준비해둔 소형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추적자들이 가까이 다가온 순간 강수진은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콱광! 거대한 폭음과 함께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박태수 일행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강수진은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절벽 끝에 도달하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곳에는 오 박사가 보트 한 대를 대기시킨 채 애타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 박사가 보트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쪽이야. 강경희. 회장님, 어서 타게. 강수진과 한태성은 절벽 아래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트에 올라탄 강수진이 멀어지는 설악산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태성이 젖은 몸으로 강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살았네. 우리가 정말 살았어. 수진 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수진이 피 묻은 어깨를 감싸주며 바다 너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로 가면 그동안 당신 아들이 누렸던 그 화려한 지옥을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태성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네. 이제 태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지. 보트는 어둠을 가르며 거친 파도를 뚫고 서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수진의 눈동자에는 새벽빛보다 더 강렬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트는 거친 새벽 파도를 가르며 인천의 한 한적한 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선착장 근처에는 오 박사가 미리 수소문해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걸어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젖은 몸을 이끌고 한태성을 부축해 차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히터 바람에 한태성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수진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어깨에 상처가 너무 깊어 보이네. 아까부터 피가 멈추지 않는데 이대로 서울까지 가는 건 무리야. 어서 병원부터 들르게. 강수진이 운전대를 잡은 오 박사에게 눈짓을 하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기록이 남습니다. 박태수 그놈들이 이미 전산망까지 감시하고 있을 텐데 제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는 없죠. 오 박사님이 차 안에서 대충 응급 처치해 주실 겁니다. 회장님이나 신경 쓰세요. 오 박사가 룸미러로 강수진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강경희, 자네는 정말 지독하구먼. 사람이 이 정도 다쳤으면 비명이라도 질러야 정상인데 말이야. 회장님, 이 친구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제가 항생제랑 진통제는 챙겨왔으니 걱정 마십시오. 차는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설악산의 적막함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잔인할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멀리 보이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저 불빛들이 다 내 피땀으로 세운 것들인데 이제는 저곳이 나를 죽이려 하는 놈들의 요새가 되었구먼. 민혁이 그놈 지금쯤 승전보를 울리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으면서 말이야. 강수진이 백미러로 한태성의 눈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충격이 큰 법입니다. 회장님, 지금 한민혁 부회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뭡니까? 한태성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태성그룹 창립 기념식 겸 신임 회장 취임식일세.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겠지.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게야. 강수진이 핸들을 꽉 쥐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좋네요. 장소가 화려할수록 망신살도 크게 뻗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그 잔치상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등장해주죠. 회장님, 스위스 금고에서 가져온 그 마이크로필름,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한태성이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필름통을 꺼내 보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민혁이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뿌린 리스트, 그리고 현우 군이 사고를 당했던 그 건설 현장의 자재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장부라네. 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감이지. 강수진의 눈동자가 현우라는 이름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수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 박사님, 우리 팀원들에게 연락됐습니까? 놈들이 저를 쫓아냈을 때 같이 옷을 벗었던 친구들 말입니다.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연락했네. 다들 자네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겠다고 하더군. 지금 강남의 지하 은신처에서 대기 중이야. 장비랑 차량도 다 준비해뒀네. 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자 강수진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민혁의 수하들이 길목마다 깔려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강수진은 뒷골목을 돌고 돌아 낡은 인쇄소 지하에 위치한 은신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달려나와 강수진과 한태성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강수진의 부하 직원이었던 김 형사가 강수진의 부상당한 어깨를 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강수진이 김 형사의 어깨를 툭 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사내 자식이. 나 아직 안 죽었다. 회장님부터 모셔. 보안 점검 철저히 하고 외부와 연결된 통신은 전부 차단해. 은신처 안에는 대형 모니터와 각종 도청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어깨에 탄환을 빼내고 붕대를 감은 뒤 곧바로 작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태성그룹 본사홀의 도면과 보안 시스템 구성도가 띄워졌습니다. 강수진이 레이저 포인터로 홀 중앙 무대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취임식 현장을 생중계하는 방송사 송출망을 장악한다. 김 형사, 너는 방송팀으로 잠입해서 마이크로필름 내용을 전광판에 띄워. 회장님은 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직접 모시고 입장할 겁니다. 한태성이 강수진의 계획을 듣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그곳은 한민혁의 경호원들로 가득할 텐데 위험하지 않겠나? 자네 몸도 성취하는데 내가 혼자 가도 되네. 강수진이 단검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보내드리면 놈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위장해 당신을 진짜 죽일 겁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안전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놈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신처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태성은 잠이 오지 않는지 창고 구석에 앉아 현우의 사진이 담긴 강수진의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수진이 다가와 지갑을 가져가려 하자 한태성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미안하네. 자네의 고통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내일 일이 끝나면 현우 무덤 앞에서 자니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네. 내 진심이야. 강수진이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과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은 잠이나 좀 자두세요.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강수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둠에 잠긴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우의 해맑은 웃음과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수진이 주먹을 꽉 쥐자 상처 부위에서 다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고모가 이제 다 끝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새벽 5시 강수진은 팀원들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강수진과 한태성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은신처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서울의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지옥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대강당까지 깔린 붉은 카펫은 마치 누군가의 피를 뿌려놓은 듯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과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 차림의 신사들이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수진은 행사장 뒷문 근처 청소 용역 차량 뒤에 몸을 숨긴 채 귀에 꽂은 무전기에 손을 댔습니다. 강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출입구를 감시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김 형사, 방송 중계차 해킹은 끝났나? 지금 행사장 내부 화면 송출 상태 확인해. 무전기 너머로 김 형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지금 막 메인 서버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한민혁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입을 여는 순간 마이크로필름의 모든 내용을 전광판과 전국 생중계 화면에 동시에 띄울 겁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강수진이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은 한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태성은 강수진이 준비해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했습니다. 강수진이 한태성의 헝클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태성그룹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몰려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다면 말씀하세요. 한태성이 강수진의 손을 꽉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그동안 비겁하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내 자식 손에 죽을 뻔하고서야 비로소 눈을 떴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네. 저 안에서 기다리는 짐승들을 사냥하러 가세. 자니가 내 옆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강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복장 위에 무거운 공구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해된 저격 소총과 단검, 그리고 연막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수진과 한태성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행사장 2층 조명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단상 위에는 한민혁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곧 시작입니다. 노인네는 산짐승 밥이 됐으니 세상 누구도 의심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부회장님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한민혁이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한민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가식적인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태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신 한태성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종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멈춰설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일렁이더니 한민혁의 얼굴 대신 시커먼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내에는 술렁임이 일어났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전광판에는 한민혁 부회장, 비자금 3천억 조성 및 부실 공사 자재 횡령 내역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한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박태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저거 안 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박태수가 당황해 방송실로 무전을 치려던 찰나 2층 난간에서 강한 서치라이트가 한민혁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장을 입은 한태성이 강수진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성이 단상을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애비가 살아있는데 누가 누구의 뜻을 받든다는 말이냐? 네가 죽였다고 믿었던 이 애비가 저기 죽어간 현우 같은 아이들의 원혼을 품고 다시 돌아왔다. 한민혁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령이야. 저건 유령이라고. 박태수 뭐해?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 아니, 죽여버려. 박태수가 품 안에서 총을 꺼내려 하자 강수진이 2층에서 단검을 던져 박태수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강수진은 밧줄을 타고 1층 단상으로 단숨에 뛰어내렸습니다. 용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지만 강수진은 화려한 몸놀림으로 그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강수진이 용병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며 박태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박태수, 네가 내 조카를 죽이고 내 명예를 더럽힌 대가는 오늘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다. 감히 내 앞에서 총을 꺼내. 강수진의 발길질 한 번에 박태수의 턱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민혁은 공포에 질려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강수진의 팀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뒤였습니다. 한태성이 단상 위로 올라가 한민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한태성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괴물이었어. 네가 저지른 그 추악한 범죄들, 이제 법의 심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끝내주마. 너는 이제 태성의 아들이 아니라 추악한 살인자일 뿐이다. 한민혁이 무릎을 꿇고 한태성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식적인 울음소리에 강수진이 한민혁의 가슴팍을 걷어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네가 죽인 아이들의 눈물은 내 피로도 다 못 갚아. 이제 네가 갈 곳은 회장실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이다. 행사장 밖에서는 미리 연락을 받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진은 수갑을 꺼내 한민혁의 손목에 직접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현우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을 꺼내 한민혁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강수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현우야, 보고 있니? 고모가 약속 지켰다. 이제 저 괴물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한태성이 강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카페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이제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설악산의 푸른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녀의 손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듯 권총 손잡이를 지그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한민혁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수많은 질문이 한민혁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경찰 특공대 출신 강수진은 핏자국이 선명한 정장 차림으로 한태성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총상에서 흐르는 피가 새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강수진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강수진이 쓰러진 박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발로 짓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태수, 넌 내 조카를 죽이고 내 명예를 더럽혔어. 이제 네가 지옥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박태수가 피를 토하며 강수진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강수진은 망설임 없이 발을 들어 그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 병력이 대강당으로 진입했습니다. 강수진의 팀원이었던 김 형사가 경찰들을 이끌고 들어와 한민혁과 박태수를 체포했습니다. 김 형사가 강수진의 어깨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어깨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당장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강수진이 김 형사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저놈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한태성이 강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저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 거야.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지. 경찰들이 한민혁과 박태수를 끌고 대강당을 나서자 강당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태성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단단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 한민혁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살해하려 했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부실 공사를 일삼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저의 불찰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애비의 죄입니다. 한태성이 고개를 숙이자 장내에서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현우의 부실 공사 사망 사고부터 한민혁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살해 시도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한태성의 고백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수진은 단상 아래에서 한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현우의 해맑은 웃음과 무너진 건설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피를 흘리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누명도 현우의 억울한 죽음도 모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한태성이 강수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오 박사가 달려와 강수진의 어깨를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오 박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강경희,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하네. 이러다 과다출혈로 쓰러지겠어. 자네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쉬어도 돼. 강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 박사의 부축을 받아 강당을 나섰습니다. 강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강수진은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싸워왔던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수진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녀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한민혁과 박태수를 비롯한 그들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태성은
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재단을 설립하고 현우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데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몇 달 후 강수진은 푸른 잔디가 깔린 현우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작은 묘비에는 현우의 해맑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준비해온 꽃을 놓았습니다. 강수진이 묘비를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고모가 약속 지켰다. 이제 너도 편히 잠들 수 있겠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강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경찰 제복을 입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특수수사대 팀장으로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강수진은 새로운 사건 현장에서 오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 박사는 여전히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수진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통스러운 복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을 향한, 정의를 향한, 그리고 희망을 향한 새로운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강수진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강수진은 짐승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태성그룹의 거대한 몰락과 한태성 회장의 양심 고백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해일처럼 덮쳤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은 한민혁의 구속 기사와 그가 매수했던 정계 인사들의 명단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강수진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병실 TV를 통해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깨를 관통했던 총상은 깊었지만 다행히 신경을 비껴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태성이 비서의 부축 없이 지팡이만 짚은 채 들어왔습니다. 한태성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강수진의 얼굴을 살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몸은 좀 어떤가? 내일 퇴원해도 좋다는 소리를 박사님께 들었네만 무리하는 것 아니지? 강수진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한태성이 급히 손을 저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강수진이 붕대가 감긴 어깨를 매만지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게 체질에 안 맞아서 힘드네요. 회장님이야말로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뒷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태성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뒷수습이라기보다는 참외라고 해두게나. 태성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기고 나는 재단을 통해 현우군 같은 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할 생각일세. 자니가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 내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아야지. 강수진이 한태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민혁 부회장은 만나보셨습니까? 면회라도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한태성이 고개를 떨구며 지팡이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놈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구먼. 아버지가 자기를 배신했다며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악마를 키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더군. 더 이상 내 아들은 없네. 죽은 사람으로 치기로 했어. 강수진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서랍장에서 낡은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과거 박태수의 계략으로 빼앗겼던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돌려받은 강수진의 명예였습니다. 강수진이 공무원증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복직합니다. 박태수가 저질렀던 비리 장부를 끝까지 파헤쳐서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겁니다.
감옥에 있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한태성이 강수진의 결연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성재단 소유의 작은 오피스텔 열쇠네. 자니가 서울에서 활동하려면 거처가 필요할 것 같아 준비했네. 거절하지 말게. 자네에게 진 빚에 비하면 이건 먼지 한 톨보다 가벼운 것이니. 강수진이 열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볍게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설악산 그 낡은 산장이 제일 편합니다. 주말마다 그곳에 내려가서 현우도 보고 산 공기도 마셔야 살 것 같거든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한태성이 허허 웃으며 열쇠를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역시 강수진 시답구먼. 알겠네. 대신 자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이 늙은이를 찾아주게나.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죽어가던 내 영혼을 살려낸 스승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야. 퇴원하는 날 강수진은 제일 먼저 현우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듯 싱싱한 국화꽃 한 다발과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초콜릿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그 꽃이 한태성이 두고 간 것임을 직감하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강수진이 현우의 사진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이제 고모가 다시 경찰이 됐어.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진짜 경찰 말이야. 하늘나라에서도 고모 지켜봐 줄 거지?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강수진이 납골당을 나오자 입구에서 오 박사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박사가 창문을 내리고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유쾌하게 소리쳤습니다. 강경희, 아니 강 팀장님, 복직 축하 파티는 해야지. 내가 자네 좋아하는 소금구이 짐 예약해뒀어. 빨리 타. 강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오 박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시원하게 뻗은 강변북로를 따라 노을이 지는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수진의 시선은 창밖 풍경을 넘어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더 단단한 세사를 돋게 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가슴 포켓에 든 경찰 공무원증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어둠 속에 숨어있는 놈들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저물어가는 해를 등지고 달리는 차 안에서 강수진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